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늘부터 월요일 3부는 이사님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뵀을 때는 제가 객원으로 와서 주로 듣는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오너십을 가지고 필요한 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첨단 산업의 그 애널리스트로서 예전부터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아까 그 자료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얘기할 거리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정희석 이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합을 잘 맞추면 아주 재미난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보니까 저희 인포맥스에 테슬라 얘기 재미나게 올려주셨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네.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꼭 찾아서 보세요. 테슬라 1시간 이상 특집 방송 20분 정도 이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2분기 미국 클라우드 산업 성적표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본 주제는 미국의 이제 클라우드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들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액이 얼마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요 주제고요. 먼저 오늘의 일정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급했네요. 아닙니다. 오늘 일정부터. 그리고 저도 또 물어볼 게 있어요. 아마존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크로 일정, 이제 PMI라든지 ISM 제조 고용 지표가 나오고요. 실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일정은 실적 발표에서 여기 언세미컨덕터랑 NXP 세미컨덕터스라고 하는 두 자동차향 반도체 비중이 높은 반도체 사업자의 실적이 저는 가장 주목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반도체 쇼티지 얘기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원래 한 2달 전까지만 계속 반도체 쇼티지 얘기했다가 TSMC도 좀 캐파라 늘리겠다라든지 일본의 르네사스도 공장이 정상화됐다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살짝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다시 쇼티지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아서요. 이 주요 플레이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8인치 웨이퍼하는 DB 하이텍 같은 경우 그 매출이 계속 늘 것이다. 실적도 상당히 좋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만드는 자동차 반도체라든가 IoT 그다음에 웨어러블 이런 것의 수요가 기본적으로 없던 물품이 새로 생기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아니더라도 이 그 8인치 웨이퍼 자체가 꽉꽉 차는데 이 8인치 웨이퍼가 그동안 제대로 돈을 못 벌어가지고 설비 증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설비 증설 잘못했다 뒤집어진다 이런 느낌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은 안 했었죠. 원래 그렇죠. 그래서 DB 동부가 아니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쟤네 지금 잘 될까 하다가 사실 굉장히 미적미적했거든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설비 증설 이전에 했겠죠. 맞습니다. 근데 안 하다가 미적미적하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계속 아직도 고민인데 수요는 폭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이겠죠.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대로 기술 변화 때문에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한 구조적으로 좀 수요가 올라가는 레벨업이 되는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보고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좀 수급이 꼬인 부분도 물론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슈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남아 쪽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같은 경우에는 IT 제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 사업이 굉장히 큰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공정이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태국이죠. 태국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그 IT 제품이 굉장히 익스포저가 큽니다. 베트남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IT 디바이스가 그 나라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남아 쪽에서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이 향후에 반도체 쇼티지를 조금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를 보고 있어서요. 동남아 쪽 코로나 상황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두 기업 실적 발표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실적에서는 솔라이츠라고 하는 미국 내에서 그 태양광 인버터
탑 2 플레이어가 있는데요. 인페이즈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솔라 엣지라고 하는 지금 보시는 오늘 실적 발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실적 콘콜 등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미국의 뭐 글로벌 태양광 산업이겠죠. 그리고 뭐 미국 정부의 의지라든지 뭐 향후 정책 방향성 등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솔라 엣지라고 하는 이 태양광 인버터 기업의 실적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의 일정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주제는 미국의 코로나 상황을 조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언론 보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여기 선이 하나 있어요. 예, 선이 하나 있는데 네. 이 연한 선이 연한 선이 하나 잘안 있는데 보이네요. 예, 이렇게 네. 있는데 이게 일 신규 확진자 추입니다. 네. 거의 20만 명을 지난주 금요일 날 찍었습니다. 미국도. 네. 최대치가 한 이 정도였는데 1월 달에 30만 명. 예, 20만 명, 30만 명이죠. 일 기준으로는 찍었는데 거의 한 20만 명 가까이 찍어서 미국도 다시 코로나가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분위기라는 느낌의 언론 기사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와 동시에 뭐 미국의 뭐 최근에 메이저리그 중계라든지 그쵸. 얼마 전에 끝난 NBA 파이널이라든지 뭐 미국의 지금 생활상들을 보면은 물론 뭐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되는 의무가 이제 붙기 시작했지만 거의 이제 막 코로나 끝난 것처럼 지금 그쵸. 예 미국 사람들의 이제 생활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코로나가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이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뭐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미국에서도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는 분도 있고 어느 정도는 좀 이거는 지나갈 거다. 어느 정도 지나갈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일단 지금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거는 백신을 맞으면은 아주 큰 문제까지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시 한 열 몇 시간 전에 CNN 뉴스 보시면요. 백신 맞으면은 코로나 확진돼서 코로나 걸려서 죽을 확률은 99.999%도 안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인가요? 거의 0.0001%도 안 된다. 예. 네. 그러니까 백신 맞으면 문제 없다라는 특히 델타 변이에 한해서는 백신을 완전히 2번 접종 맞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미국 뭐 CDC라든지 미국 행정부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백신의 접종 횟수를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맞추겠다라는 흐름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은 지금의 델타 변이는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7일 평균 수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영국이 최근에 좀 꺾였거든요. 네. 예, 영국이 델타 변이 때문에 한참 제일 먼저 난리를 치다가 최근 꺾이면서 네. 미국 역시도 이 추세를 좀 따라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백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은 지금 백신 양은 충분히 있는데 네.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안 그냥 맞습니다. 안 맞는 네, 거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미국의 연방 직원들은 다 백신 의무 접종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개별 뭐 프라이빗 기업 같은 경우에도 백신을 맞도록 하는 그런 의무 조항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지금 백신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백신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계속 부스터샷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선진국이 이제 올해만 딱 백신 맞고 내년부터는 이제 백신 안 맞아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아닌데 미국도 내년에도 백신 계속 맞아야겠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보시면은 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가 그렇죠. 유럽에 백신 가격을 20%씩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은 못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많이 받고 백신을 개발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미국 내에서는 가격을 못 올릴 텐데 뭐 기타 해외 지역, 미국 이외 해외 지역에서는 백신 가격을 계속 올릴 개연성이 있고 좀 전에 뉴스 보니까 한국 정부도 내년 모더나 화이자 백신 가격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코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주들은 의외로 계속 괜찮을 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네. 뭐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고 있고 우리나라 키트도 내년까지 이렇게 되면 롱런이네요. 네, 뭐 네. 그런 같이 갈 테니까. 네, 흐름은
비슷하죠. 아까 이따 네. 보여드리겠지만요. 이따 제가 종목 몇 개 보여드릴게요. 같이 가고 그리고 백신도 뭐 뉴스가 백신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백신 효과가 6개월 만에 사라진다는 뉴스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맞아야 될 것 같은. 저 여러 번 맞아야 된다는 네. 얘기 잘 만들었네. 네?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아주 잘 만들었어. 네, 모더나 화이자 따봉. 네, 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참고자료 하나 갖고 온 건데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미국의 헬스케어 산업 내에 신고가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제가 그냥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 여러 테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백신 보급 확대에 따른 수요 상승, 뭐 백신 보급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고가로 잡히는 기업 중에서는 뭐 mRNA 백신 개발사 바이오엔텍, 네. 예,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그 바이오엔텍이죠. 그리고 단순히 백신 개발사 이외에도요, 뭐 글로벌 백신 맞을 때 주사기 필요하잖아요. 네. 네. 주사기 1위 업체인 웨스트 파마슈티컬 서비스 이런 회사도 신고가로 올라와 있고. 메커슨 코퍼레이션은 이제 미국의 3대 의약품 도매 유통기업인데 이 회사가 백신을 유통하기도 하고 지금 그 국동님께 말씀해주신 지점장님께 말씀해주신 백신 키트도 보급을 합니다. 유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혜가 막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도 계속 신고가로 잡힌다. 그래서 백신주 그리고 백신 관련 부품주, 부품이라 해야 되나 장비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상황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그 백신하면은 사실 지금 기술적으로 모더나랑 화이자 바이오엔텍이 제일 앞서 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미국의 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하나가 있는데요. 모더나 보고서들을 제가 쭉 보니까 미국 IB들의 내년 매출 전망이 정말 극적으로 나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제퍼리스 이런 기업 이런 IB들이 모더나라고 하는 백신 대장주에 실적 추정을 한 3년치 해놨잖아요. 네네. 올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매출 추정치가 20억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근데 내년 2022년 연간 매출 추정치를 딱 봤더니 제 기억으로는 골드만삭스는 28억 달러, 제퍼리스는 12억 달러입니다. 40% 증가와 40% 감소네요. 네, 극적으로 나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게 애널리스트나 IB별로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델타 변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은 내년 추정치가 굉장히 높은 거고 이게 상대적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뭐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막 뿌리면서 백신 가격도 떨어질 거다라고 하면은 내년 매출치가 확 떨어지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분위기는 백신 수요는 늘어나는 분위기, 가격은 올라가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계속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주요 백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그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한국의 이제 진단키트 업체들이 두 군데가 대표적이잖아요. CGN하고 이제 최근에 그 상장한 SD. 그 3년 전에 매출이 600억, 700억이었어요. 50배, 100배 올랐어요 매출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추정의 레인지라는 걸 잡기가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 뭐 애널리스트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50배, 100배 매출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추정을 해야 할 수가 합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추정치 말씀하신 대로 그 서프라이즈한 뭐 추정치의 이제 뭐 상향 조정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이제 백신주들이 놓여 있는 게 아닌가로 보고 있고 어쨌든 상위 백신 업종 백신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하기에 뭐 물론 사회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뭐 이게 슬프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들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미국의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도 뭐 이양 나온 김에 네. 그래서 요즘 뭐 이런 백신주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보시면은 쟤네 코로나 같은 게 좀 계속적으로 이제 변이가 나오고 보니까 제약사들이 뭐 코로나 백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그 임상실험이라든지 R&D 활동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RO라든지 이런 제약 리서치 기업들도 최근에 뭐 신고가로 잡히는 게 일련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것 갑자기 돌발 질문 하나 해도 같아요. 돼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 갑자기 궁금한 게 미국에서 그 코로나 이전과 지금과 그 이런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의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나 변화했는지가 좀 갑자기 궁금하네요. 얼마나 커졌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이게 솔직히 제가 숫자적으로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냥 그 제 머릿속에 있는 감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주 극적인 상승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기업들 꼽아보면요. 뭐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어요. 근데 다 같이 올랐으니까. 네, 다 같이 올랐죠. 네, 다른 섹터도 다 같이 올랐죠. 네. 네. 근데 비중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모더나, 바이오엔텍 뭐 이런 핵심 백신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외에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적인 뭐 시가총액 레벨업이 있었다라고는 이제 뭐 다 따져봐야겠지만 네. 전 그 기억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산업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겠네요. 시가총액 비중의 차이는 예전과 아주 크게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감기는 안 걸리니까. 소아과 소화제도 매출이 안 먹고. 90%가 줄었다는 소리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상쇄되니까. 네. 네. 그래서 참 그래서 어렵네요. 투자로서는 또 이게 되게 어려운 거네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하면은. 그래서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나오네요. 클라우드. 자, 클라우드 듣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여쭤볼게요. 기다리기 전에. 아마존 7% 중반에 폭락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물론 이익 증가 폭이 줄었고 그 다음에 그 3분기의 이익 추정치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좀 낮았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주로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 타격을 많이 입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언론 보도라든지 주요 애널리스트들의 포커스는 이커머스 사업의 성장성이 하반기에는 좀 둔화가 될 거다. 뭐 아마존이 직접 실적 발표에서 코멘트를 했죠. 지금 어쨌든 경제가 뭐 코로나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 밖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 작년만큼은 이커머스를 많이 여전히 많이 쓰긴 하지만 쓰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 2분기에도 조금 확인이 됐고 3분기 하반기에 일정 부분 성장성 시장이 예상한 거 대비 좀 성장성이 둔화될 거다 이커머스 쪽에서. 이게 사실 아마존을 주로 이야기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7%가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뭐 타당한 맞는 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에서의 약간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것도 상대적으로 저는 좀 아마존 이번 실적에서 확인한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클라우드 매출액 보시면요. 이게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죠. 매출이 150억 달러. 이거 어마무시하죠. 150억 달러면은. 37% 올랐습니다. 시장 추정치가 제 기억으로는 32인가 3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AWS 훨씬 잘 나왔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넷플릭스의 뭐 트래픽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쪽 좀 부분 좀 케어해주면서 매출이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매출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약간 문제가 뭐냐면은 매출 원래 아마존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높았던 회사였습니다. 작년에 아마존이. 이게 아마존의 정정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아니고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가율도 높지만 그 이상의 이익 증가율을 보이면서 이 아마존의 전체 영업이익에서 AW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인 수준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익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사업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번 분기에도 클라우드 사업이 매출만 보면 잘 되긴 했는데 이익을 한번 까봤더니 레버리지 효과가 별로 이번에는 안 나오네. 매출 증가율이 작년에는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작년 내내 계속 높았는데 갑자기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이 증가하는 폭보다 줄어드네라는 이런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수익성이 좀 둔화된 거거든요. AWS 영업 마진이 한 3% 정도 둔화가 됐어요. 영업이익률이. 예, 경쟁 격화 때문에 그럴까요? 1분기 대비 2분기 3% 정도 둔화됐는데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쟁 심화가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한국 업체들한테 아주 안 좋은 뉴스네요. 예? 아주 안 좋은 뉴스예요. 제가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덧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지 구글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술적으로도 올라오고 있고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프로모션도 걸고 있고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술적으로 올라오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런 특히 저는 MS가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애저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경쟁 심화의 영향으로 이렇게 수익성이 AWS가 소폭 둔화된 거 아닌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한 분기 정도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게 왜 의외로 크리티컬할 수가 있냐면은 아마존 주가가 되는 시점은 항상 AWS의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때 아마존 주가가 됐었습니다. 네네. 예, 그게 2018년도였고요. 보시면 2018년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훨씬 높았죠. 네. 이때 아마존 주가 보시면은 이렇게 갑니다. 네. 2019년도에는 AWS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상하게 떨어집니다. 이때 아마존 주가가 이렇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작년에 다시 이렇게 돼서 최근에 신고가를 그리다가 실적 보고 이렇게 꼬꾸라진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은 AWS가 어떻게 영업 이익을 창출하냐가 굉장히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데 지점장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이 부분이 이번에 리스크 요인으로 딱 보이면서 일단 7% 정도 금요일 날 하락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막 이 AWS의 경쟁력이 뭐 훼손됐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네네. 일단 조금 이런 경쟁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경쟁 격화가 꼭 나쁜 뉴스는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경쟁 격화가 되면 마진율이 떨어지니까 이 그 데이터 센터 업체에서 이 서버 업체들이 우리 그 메모리 파는 애들한테 하는 업체들한테 네. 좀 깎아줘 이럴 수는 있는데 경쟁 격화라는 건 진입자가 많다는 거니까 진입자가 많다는 건 총량 기준의 메모리의 수요량은 계속 살아있다라는 그렇죠. 뉴스가 되겠으니까 뭐 그건 또 메모리 업체한테 좀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뉴스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네. 좀 복잡한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건 나중에 네.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자리를 좀 마련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일단 아마존 얘기를 먼저 해버렸네요. AWS 이런 거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뭐 아마존이 아주 나빠졌다 뭐 그렇게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항상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항상 빛나는 구간이 있어요. 네, 빛나는 구간 엄청나게 최근 한 2달간 그랬잖아요. 그런 구간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좀 쉬기도 하고 항상 또 다시 이제 빛나는 구간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항상 빅테크 구간은 약간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저는 포트폴리오 투자하시는 관점에서는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 빅테크 기업들을 좀 가져가실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어느 역사상 예. 세계 최대 기업들이 매출액이 50%씩 증가하고 아니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네. 지금 보여주신 차트에서처럼 매출액 증가율이 그 19년에는 떨어지는 추세였어. 네. 네. 그러니까 주가가 더 부진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만약에 매출 증가율이 다음 분기에도 또 잘 나와준다라고 네. 한다면 그러면 좀 그때랑 그렇죠. 다른 양상이 다르죠. 나오죠. 네, 그러면서 예. 영업이익률 일부 회복을 해주면 네. 이게 영업 매출액 증가를 위해서 시장 점유율 향상을 위해서 한 분기 잠깐 손해 본 거는데 영업이익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네. 인식만 주면 투자자들이 생각이 바뀔 테니까요. 바뀌죠. 예. 네. 그래서 항상 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다음 분기에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뭐 다음 분기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일단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올해 1분기, 2분기는 작년 기저효과라는 게 사실 뭐 아마존 AWS는 기저효과 크게 없긴 했는데 네. 뭐 어쨌든 기업들이 IT 지출을 상대적으로 덜했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클라우드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요. 근데 그래서 기저효과 있는데 그래서 하반기를 좀 많이 걱정해요. IT 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네. 네. 근데 하반기에도 아마존이 막 AWS가 매출 증가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준다. 그러면 사실 더욱더 주가가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AWS 얘기를 먼저 드렸는데 어쨌든 다시 그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본 주제로 너무 돌아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카넬리스라고 하는 그 도사 기관에서 2분기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의 매출을 합산을 해가지고 전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국내 언론 보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한번 뭐 지금
뭐 그 검색 포털에서 뭐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2분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다 기사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2분기 때 36% 성장했습니다. 예,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성, 고성장성은 2분기에도 유지가 됐다. 뭐 구조적으로 뭐 클라우드로 가는 거는 뭐 틀림없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이 큰 시장에서 이 세 개 업체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세 개 업체의 합산 점유율이 61%. 엄청나네요. 예, 난 61%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0% 3사 합산의 60% 수준은 제가 한 5년 전, 뭐 4년 전 이렇게 5년 넘어본가 한 3, 4년 전부터 봤을 때 바뀌지가 않아요. 네. 계속 이 점유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아마존이 31%, 마이크로소프트가 22%, 구글이 8%입니다. 근데 최근 제가 3, 4년 전 말씀드렸는데 그때와 좀 바뀐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10% 초반 후반대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20%를 넘어서서 20% 초중반대까지 올라오고 있고 그 부분을 AWS가 조금 뺏기고 있어요. AWS는 원래 한 36%, 5% 이상이었는데 한 30%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약진하는 모습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MS는 뭐 이런 애저도 잘 되고 있지만 게임이라든지 뭐 윈도우 11 하반기 때 이제 런칭하고 다른 사업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중에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전체적으로 굉장히 사업이 밸런스 있게 잘 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점유율이 8%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매출 규모를 보면은요, 이것도 많이 올라온 겁니다. 예, 2분기 때 46.3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많이 올라온 거고요. 아마존 대비해서는 뭐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많이 올라왔는데,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 적자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구글이 지금 이 페이스를 잘 유지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클라우드 사업을 많이 성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구글 역시도 클라우드 사업에서 이익을 낼 수 있고 이 얘기인 즉슨 AWS나 애저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AWS는 30% 정도? 네. 지금 30% 언더로 내려왔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30% 후반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이 잘 규모만 성장하면 그 정도 이익률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구글이 지금 계획대로 잘 올라가면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에 갑니다. 그러면 또 구글 알파벳 입장에서는 뭔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다른 그림을 또 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에서는 그러니까 적자 규모가 줄었다라는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마존 얘기는 아까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 카날리스라고 하는 이 조사기관에서 이 얘기를 좀 비중 있게 했더라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얘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주요 플레이어들이 자신들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그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WS 2025년까지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하는 모든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다 수급을 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2025년까지 데이터 센터용 전력은 다 신재생 기반으로 수급을 하겠다. 구글은 뭐 아직은 클라우드 사업이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2030년까지 뭐 클라우드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도 포함이 되지만 신재생 기반으로 다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고 이게 뭐 한 3년 남았죠. 한 3년 반 정도 남았죠. 4년 정도 남았다고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4년 동안에 이 100%를 맞춘다라고 하니까 꽤나 공격적인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영업 활동의 40%가 지금 이미 신재생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회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공격적인 이런 신재생 투자는 이런 뭐 정부 정책적으로도 많이 나오겠지만 이런 인터넷 산업 개별 기업적 빅테크들도 역시 신재생 투자를 이제 늘릴 거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 저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게 그 2025년까지 진짜 100% 할지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저렇게 신재생 비중을 높여버리고 나면 안 그래도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건 진입 장벽이 높은데 네.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죠. 나머지 후발주자들도 거의 나중에는 접어야 될 수 있다. 저는 좀 약간 맞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들리네요. 네, 지금 네. 컴퓨팅 능력도 압도적인데 이런 네. 에너지 수급을 또 신재생으로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은 사실 뭐 신규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 물론이면 뭐 약간 뭐 새로운 컴퓨팅 기술 뭐 예를 들어서 뭐 퀀텀 컴퓨팅이 갑자기 뛰쳐나온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쉽진 않은 거고 그냥 제가 가끔 드리는 약간 거대 담론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이런 미국의 아마존, MS,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에너지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그쵸. 이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딱 세 개만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세 가지 요소만 딱 독립을 하면은 진짜 정부보다 더 막강한 파워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세 개 중에 두 개를 독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컴퓨팅 능력. 컴퓨팅 능력은 정부보다 뛰어납니다. 네. 두 번째 네트워크 인프라도 정부보다 뛰어납니다. 하나 부족했던 게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는 여전히 정부가 그 규제하는 유틸리티 기업들한테 많은 부분 전력을 소싱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금 정부 규제하에 있는 그 전력 소싱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뭐 기후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움에 겪고 있고 그게 또 불안해요. 최근 들어서 그쵸. 정도 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에너지도 우리가 아예 신재생 기반으로 독립을 해버리겠다. 그럼 얘네들이 이것까지 독립을 해버리면은 완전 판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 담론이라서 네. 이건 그냥 근데 뭐 사실 재미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사실은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많고 저기에 들어가려면 사실은 ESG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저 세 개 기업 중에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중에서 ESG 관련해서 실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인가요? 그게 사실 뭐 개별 기업의 무얼 기준을 가지고 약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최근에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기업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네, 또 그리고 궁금한 게 저 세 개 기업들이 60%의 점유율을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하게 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도 점유율이 비슷한가요? 한국은 그래도 뭐 네이버도 있고 클라우드 작은 기업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국 점유율은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네. 그게 데이터가 그렇게 쪼개져서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되게 굉장히 궁금해져가지고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 약간 다른 국가와는 좀 다를 수도 있죠. 네이버라든지 이런 주요 네.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보면 모바일 트래픽 속도가 빨라지면 구글의 점유율이 굉장히 급속하게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모바일에서 저 데이터 센터 이용하기는 정말 너무 어려워요. 네. 업로드 제가 해봤는데요.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려요. 맞습니다. 근데 컴퓨터에서는 금방 걸리는데 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컴퓨터 기반 그 구글 입장에서는 모바일 기반이 워낙 강하니까 네. 만약에 모바일의 트래픽 속도가 빨라지면 저쪽 시장에서 모바일이 절대 강자 수준 애플과 두 개가 또 다른 절대 강자로 등장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 사업에서 뭐 엣지 클라우드 그게 모바일의 네트워크를 빨리 하려고 하는 하나의 인프라적인 기술이거든요. 네. 엣지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글 역시도 엄청나게 지금 공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굉장히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술적인 변화라든지 전방의 시장 수요 변화 이런 부분들에서요. 그래서 네. 일단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또 차트를 까먹고 있었던 차트가 나왔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약간 이것만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정부 주도하에 전력 수급의 향후 미래 그 정부 주도하에 전력 수급이 약간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 세계 전력 소모량 중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 등등의 IT 인프라가 차지하고 있는 전력 소모량이 9% 정도밖에 안 돼요. 한 8%네요. 여기 기준으로 8% 정도. 근데 이게 30년까지 20%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뭐 가정용이라든지 굉장히 전력 수요가 이런 IT 인프라 이외에서도 굉장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냥 지금 IT 사업이 이대로 발전을 하기만 해도 IT 사업이 가져가야 되는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거를 뭐 정부 주도하에 유틸리티 기업들이 잘 소싱을 해줄 수 있을까? 지금도 정전 난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라는 걱정을 주요 IT 기업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자생적인 있다. 신재생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테마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카프리홀딩스라고 하는 명품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뭐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명품을 가지고 있냐면요, 베르사체, 지미추, 마이클 코스라고 하는 세 개의 저에게는 친숙하네요. 가지고 있고, 약간 저도 뭐 명품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주 탑 티어는 아니죠. 아주 엄청 비싸면 제가 모르겠지만 예. 알만한 정도의 브랜드입니다. 왜 그러시나요? 네. 탑 오브 탑은 아닌데 네. 이 기업 이 카프리가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에도 그렇고 가격 계속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아이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명품 구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돈 나갈 일이 더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시장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카프리홀딩스가 뭐 베르사체라든지 지미추라든지 이런 약간 세컨 티어 정도 되는 브랜드를 좀 경쟁력을 많이 끌어올리겠다, 특히 베르사체를 많이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많이 하면서 좀 호감을 받은 것도 있지만, 네. 지금 이런 카프리홀딩스 등의 명품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은 상황이다라는 부분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뭐 LVMH라든지 미국 이외 지역에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명품 기업들도 주가가 다 좋은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예. 명품 사업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네. 어디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명품을 사는 것은 나 이런 존재야. 그래서 나 이런 존재니까 나 좀 잘 봐줘 하는 그런 마음이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가 자기의 존재 주체성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거기다 기대는 거죠. 네. 명품에다 자기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딱 예상을 준비를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딱 그 내용을 슬라이드로 가져왔는데 정확히 얘기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죠. 네. 죄송합니다. 좀 갑자기 버벅거렸네요. 보시면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이 부분이 명품 시장에 커지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뭐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됐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건 아니고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가 최근 들어서도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빈부격차 양극화와 함께 MZ 세대들이 사실 명품 시장에 지금 큰 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부자가 사서 시장이 크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네. 부자 분들도 많이 샀는데 동시에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명품을 선호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나온 데이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명품 그 럭셔리 마켓에서 패션 럭셔리 마켓에서 이 MZ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Z랑 이제 Y 세대라고 불리는, 여기 Y로 했네요. 밀레니얼이 아니고 비중이 이렇게 커집니다. 꽤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향후 10년 동안. 그래서 지금 수요가 웬만한 막 양극화, MZ 그리고 중국 이 세 가지 굉장히 큰 테마의 수요가 동시에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명품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핫할 것 같다라는 느낌. 거기다가 이제 명품을 MZ 세대들은 온라인으로 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온라인 기술적인 그런 수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은 이런 굉장히 좀 슬픈 사실이긴 하지만 한쪽에서는 굉장히 불안과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명품 시장은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관련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게 좀 구조적으로 좀 좋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쿠폰 모아서 명품 산다지 않습니까? 네, 아르바이트해서 명품 사고. 네, 쿠폰을 모아서 소비를 아껴. 그래서 돈을 모아. 저거를 그런 세태가 있다고 합니다. 명품을 사고 약간 좀 지겨워지면은 중고로 팔고 서로 바꿔서 또 쓰고 그런 트렌드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마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원재료 가격 너무 올라고 있어. 맞아요. 인건비 너무 치솟고 있어. 물류 가격 너무 오르고 있어. 그래서 하반기 가이던스를 낮추는 기업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캐터필라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발표한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임프레스 있다고. 하반기는 근데 3분기는 좀 모르겠어. 우리 너무 인건비라든지 이제 비용이 많이 오르고 있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산업 불문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콜게이트라고 해서요. 이거 아마 치약 이걸로 많이 하시는 그렇죠. 회사인데요. 치약 유명하죠. 굉장히 다양한 이런 필수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도 올해 가이던스를 낮춰버렸습니다. 뭐 물론 코로나 수혜가 끝나면서 낮아지는 경향도 있긴 하겠지만 이 회사 역시 얘기한 게 비용 부담이 크다. 모든 원재료 단에서 모든 넘어보고 거의 상당 부분의 원재료 단에서 비용 부담이 올라와서 우리가 약간 가이던스를 이익 측면에서의 가이던스를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IT 산업에서는 또 반도체 쇼티지 얘기 제가 또 드렸잖아요. 갑자기 네. 또 심해지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뭐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기업을 찾으실 때 이런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뛰어넘는 좀 구조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을 네. 찾으실 필요가. 이건 사실 뭐 미국 투자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 모든 투자에서 그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에 약간 집중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아우 시간 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네. 들었습니다. 네. 클라우드 얘기도 재밌었고, 네. 이게 이제 성장률이 너무 좋았다가 기대보다 약간 네. 둔화될 수 있다라는 산업들은 너무 좋은데도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데 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또 음흠. 걱정이 되는 산업도 생기고 있고, 이게 증시야 원래 어렵지만 네. 또 이만큼 어려웠던 때가 있을까? 그러니까 악재가 딱히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그러니까 피크아웃 3분기에 여전히 화두가 2분기 후반부터 피크아웃인데 네. 진짜 피크아웃이 올 건지 지금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지금 네. 이제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그래서 시점인 것 오늘 같습니다. IT 네. 산업도 말씀해주시고 이런 소비재 산업도 말씀해주시고 캐터필러 같은 중장비 산업도 말씀해주셨는데 네. 이 산업마다 다들 좋은 점 그리고 약간 네. 헷갈리는 포인트 네. 이렇게 좀 혼재돼 있는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좀 많이 나오고 해서, 헷갈리는 일부 네. 산업 영역에서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뭐 기준을 잡고 좀 긴 호흡에서 진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너무 단기 수익률에 좀 특히 뭐 미국 투자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자고 있는 밤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보다는 좀 긴 관점에서 뭐 기술이라든지 구조적인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좀 긴 템포를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럴 때 한 가지 또 좋은 포인트는 이제 기대보다 좋은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쵸, 기대치, 눈높이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음. 다시 한번 또 체크해보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빤히 알고 있었어도 작년에 좋았나 안 좋았나. 맞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좋아질 수 있나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뭐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예. 네. 네, 오늘도 오늘 정말 이런 귀한 감사합니다. 자료들 이렇게 네.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정의석 근데 오늘 프리마켓 점검을 안 했네요. 짧게 할까요? 아주 짧게만 할까요? 네. 한 1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빼먹으면 또 예. 서운해하실까 봐요. 예, 일단 오늘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세 개 왼쪽 끝에 세 개가 다우, S&P 500, 나스닥 100의 이제 프리마켓 상황인데 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네. 녹색이죠. 아주 강하진 않지만 지금 나스닥이 좀만 0.4.5%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섹터별 분위기인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거의 전체적으로 초록색. 네, 오늘은 시장이 일단 시작 전에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지금 시작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변동성이 커가지고 좀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오늘은 이제 실적은 오늘 전 섹터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그래서 테슬라도 좋고 뭐. 네. 근데 지금 뭐 80% 정도가 예상치보다 높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쫄아서 그랬는지 네. 작년에는 좀 너무 쫄아서 추정치가 좀 낮아져가지고 작년에도 좀 실적이 다 생각보다는 다 좋게 나오긴 했거든요. 네. 근데 거의 분기별로 가더라도 근데 계속 생각보다는 좀 실적들이 다 잘 나오고 있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네. 네.
오늘 뉴욕 증시 프리마켓까지 감사하고요. 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바리안 리서치 텔레그램에서 만나보실 수 네. 있습니다. 네,